대통령궁 침실에서 끌려나온 한 남자, 그의 몸에는 평생 증오한다고 외쳤던 나라의 브랜드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회색 나이키 추리닝, 미제 헤드폰, 그리고 수갑.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가 미군 델타포스에게 생포되는 순간이었죠. 독재자 한 명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의 피 튀기는 패권 전쟁이 막 시작됐거든요. 2026년 2월 3일 새벽 단 4시간 만에 한 국가가 무너지고 3천억 배럴의 검은 황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지갑으로 향하고 있죠.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군 델타포스에게 체포된 건 2026년 2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전직 버스기사 출신인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1909년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이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는 급격한 좌파 포퓰리즘 노선으로 기울었거든요. 차베스는 석유는 국민의 것이라는 달콤한 구호를 외치며 미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자산을 모상땅 웅땅 국유화했습니다. 당장은 국민들이 박수쳤죠.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공짜로 나눠줬으니까요. 하지만 기술력 있는 외국 기업들이 떠나자 석유 생산 시설은 점점 낡아갔고 국가 경제는 석유 가격에만 의존하는 위험한 구조가 됐습니다. 차베스가 2013년 암으로 사망하고 나서 그의 후계자로 지목된 게 바로 마두로였어요. 이 사람은 정치 경험도 거의 없고 경제는 더더욱 몰랐는데 권력을 물려받은 뒤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죠. 돈이 부족하니까 무작정 화폐를 찍어댔고 그 결과 연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0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빵 한 조각 사려면 돈을 수레에 싣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나라가 단 20년 만에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최빈국으로 전락했죠. 7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살기 위해 국경 넘어 탈출했고 남은 사람들은 병원에 약도 없고 전기도 수도도 끊기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는 호화 저택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이 모든 게 미국 제국주의 때문이라고 선전했거든요. 실리아 플로레스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여자는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마두로보다 6살 위인 그녀는 원래 변호사 출신으로 차베스의 법률 고문을 지냈고 국회의장과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권력 실세였죠. 버스 기사였던 마두로를 정치계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마두로는 공식 석상에서 그녀를 나의 첫 번째 전사라고 부를 정도로 의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단순히 무능한 게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실리아는 자기 친척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며 권력을 독점했는데 2015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녀의 조카 2명이 IT에서 미국 마약 단속국에 체포된 거예요.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건 코카인 800kg였고 외교관 여권을 이용해 대통령 전용기가 다니는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죠. 미국 언론은 이들을 나르코 조카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영부인이 뒤에서 거대 마약 카르텔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실리아 플로레스와 그녀의 측근들을 부패와 마약 범죄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려 마두로 정권 자체를 국가가 아닌 범죄 조직으로 규정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마약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골수가 없었던 거죠. 마두로는 2020년 미국에서 마약 밀매와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됐고 현상금 1,500만 달러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미국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6년 새 벽두에 특수부대를 보내서 대통령을 체포한 걸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가 만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급한 특사였죠. 베네수엘라는 경제 제재로 석유 수출이 막히자 중국의 45%를 헐값으로 넘기고 있었어요. 중국은 그 대가로 수백억 달러를 빌려주며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 친중 거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석유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하겠다는 계획까지 추진 중이었죠. 미국 입장에서 이건 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절대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침범하는 행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전 하루 전인 2월 2일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주미 중국 대사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보통 외교적 항의는 워싱턴 국무부에서 하는 게 관례인데 굳이 자기 사저로 불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곧 들어간다. 너희는 끼어들지 말라는 일방적인 최후 통첩이었던 거죠. 중국 특사가 마두로에게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바로 그 순간 미국은 보란듯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도 베네수엘라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어요. 푸틴은 핵폭격기를 보내 합동훈련을 하고 용병들을 파견해 마두로의 경호를 맡겼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쁜 와중에도 미국의 뒤통수를 치려고 안간힘을 쓴 겁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푸틴을 언급하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했는데 이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도 손을 떼라는 강력한 경고였어요. 결국 이번 작전의 본질은 마약왕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남미 확장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군사 거점을 파괴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거대한 전략이었던 거죠. 베네수엘라 지하에는 3천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 잠들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양이에요. 중동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이 거대한 주유소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통제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저유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어 했거든요.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망가진 유전을 복구하고 펌프를 돌리기 시작하면 국제 유가는 미국 통제 하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4시간 작전 뒤에 숨겨진 진짜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전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볼까요? 2026년 1월 2일 밤 10시 46분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트럼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명은 확고한 결이었어요. 이 한마디에 카리브해 전역에 흩어져 있던 20개 미군 기지에서 무려 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동시에 이륙했죠. 에탄이 2랩 F-15 스텔스기, 비마일 폭격기까지 동원됐는데 이건 단순한 체포작전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 국가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이 오직 한 사람 마두로를 잡기 위해 카라카스로 향한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미국이 이 4시간을 위해 준비한 디테일이었습니다. 미 합참의장 브리핑에 따르면 CIA는 수개월 전부터 마두로의 일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떤 브랜드 옷을 입는지, 심지어 애완동물 이름까지 전부 알고 있었죠. 미군은 마두로가 숨어있던 푸에르테티우나 군사기지의 안전가옥을 똑같이 재현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수백 번의 침투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마두로가 어디서 잘지 고민할 때 미군은 이미 그가 누울 침대 위치를 조준하고 있었던 거예요. 2월 3일 새벽 1시 50분 물리적 공격에 앞서 보이지 않는 타격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전자전 항공기 EA-8 그라울러가 베네수엘라 상공을 덮치며 강력한 전파 방해를 쏟아부었어요. 마두로가 믿고 있던 러시아제의 S-3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순식간에 먹통이 되어 고철덩어리로 변했죠. 동시에 사이버 사령부가 카라카스의 전력망을 해킹해서 도시 전체를 암흑천지로 만들었습니다. 통신도 끊기고 불도 꺼지고 레이더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군부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추적자라 불리는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의 MH-47 헬기가 수면 위 30m 높이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초저공 비행으로 은밀하게 침투했습니다. 목표는 수도 한복판 마두로가 숨어있는 요새였죠. 새벽 2시 굉음과 함께 작전이 시작됐어요.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건 미국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였습니다. 마두로의 친위대가 저항을 시도했지만 하늘에선 F-35가 지상에선 델포스가 압박하는 입체 작전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교전은 치열했지만 짧았습니다. 미군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경호 라인을 종이장처럼 찢어 발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델타포스 대원들이 마두로의 침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은 한매 블랙 코미디였다고 하는데요. 반미 투사라던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는 잠옷바람으로 혼비백산에 있었어요. 트럼프 인터뷰에 따르면 마두로는 침실 옆에 있는 방철 방벽실로 도망치려 했지만 미군이 너무 빨랐죠. 그가 문을 닫기도 전에 델타포스의 총구가 그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설령 그가 문을 닫고 숨었더라도 우리가 그 문을 뚫는 데는 47초면 충분했다고요. 마두로는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침대에서 끌려나온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헬기에 태워졌죠. 이때 전 세계가 주목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입고 있던 건 멋진 군복도 대통령 정장도 아니었어요. 바로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 풀세트였습니다. 평생 미국을 악의 축이라 비난하던 독재자가 생애 가장 위급한 순간에 선택한 옷이 미제 나이키였다는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심지어 귀에는 미제 헤드폰까지 끼고 있었다고 하네요. 새벽 3시 30 마두로 부부를 태운 헬기는 카리브해에서 대기 중이던 미 해군 강습 상륙함 USS 이우지마오에 착륙했습니다. 작전 개시부터 생포 이송까지 걸린 시간은 딱 4시간이었어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아침 뉴스에서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비비기도 전에 마두로는 이미 베네수엘 영토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실려 있었죠.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정보력으로 집도한 역사상 가장 정밀하고 완벽한 외과 수술이었던 거예요. 체포된 마두로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인터넷을 강타했는데요. 눈가리개를 하고 귀마개를 쓴 채 미군 함정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 기억나시죠? 사람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입고 있던 회색 트레이닝복과 운동화에 선명하게 박힌 나이키 로고였어요. 이념을 팔아 권력을 샀던 독재자의 위선과 이중성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였던 겁니다. 마두로가 잡혀가자 베네수엘라 권력 내부는 살얼음판이 됐어요. 가장 극적인 변신을 보여준 건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였습니다. 마두로 체포 직후 그녀는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을 외쳤어요. 하지만 그 기세는 딱 하루를 넘기지 못했죠. 트럼프가 방송에 나와 처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2차 공습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자 그녀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와 협력하겠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순식간에 말을 바꾼 거예요. 독재자가 사라진 자리를 메운 건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거대 자본, 석유 메이저들이었죠.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망가진 인프라를 복구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사실상 접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눈독 들이던 그 거대한 기한 기름통을 이제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국민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마두로가 나이키를 입고 끌려가는 모습이 공개되자 묘한 안도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구치소 앞에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몰려들어서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준이 반민이 하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어요. 당장 내 아이에게 먹일 빵, 밤에 켜지는 전등,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이 더 절실했던 겁니다. 독재자가
사라지면 빵이 생긴다. 이것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마주한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었죠.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눈엣 가시였던 독재자를 제거해 정의를 구현했다는 명분, 그리고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유전을 손에 넣었다는 실리를 말이에요. 이제 베네수엘라는 미국 관리하에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엄청난 파도를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가진 에너지의 심장입니다. 그동안은 독재와 무능 때문에 그 엄청난 기름 밸브가 녹슬어 꽉 잠겨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세계 패권국 미국이 그 밸브를 직접 통제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공언대로 엑손모빌과 쉐브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 망가진 시설을 고치고 검은 황금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동치던 국제 유가는 미국 주도로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제조업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경제에는 이보다 더 큰 호재가 없어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줄어들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 고통도 한결 가벼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할 냉혹한 교훈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으면 정의도 국민도 어떤 가치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마두로가 믿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그를 지켜줬나요? 아니요. 미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그 어떤 뒷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시진핑의 특사가 다녀간 직후에 벌어진 이 참교육은 힘의 우위가 없는 외교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에요. 트럼프는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건드리면 지구 끝까지, 아니 침실 안방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응징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살벌한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며 줄타기 할 때가 아니에요. 확실한 슈퍼파워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생명줄처럼 더 단단히 조여매야 합니다. 지금의 한미 동맹은 단순히 북한을 막는 방패가 아니거든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에너지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판에서 대한민국이 도태되지 않고 최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VIP 입장권입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없어요. 반대로 확실한 안보는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죠.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아무리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된 리더십과 시스템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 포퓰리즘과 반미 구호로 권력을 잡아도 결국 국민만 고통받는다는 것,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힘의 논리는 냉혹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두로는 평생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기댔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를 구해준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입고 있던 나이키 옷이 그의 위선을 전 세계에 폭로했죠. 이번 사건으로 남미 전체의 정치 지형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삼았던 중국의 남미 확장 전략이 큰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 역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게 됐거든요. 반대로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시점에 작전을 결행했는지 이제 명확해지죠. 단순히 마야방을 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재확인하고 경쟁국들에게 경고를 날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마두로의 몰락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지만 기술력과 제조업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안보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베네수엘라처럼 석유가 넘쳐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반대로 자원이 없어도 똑똑한 전략과 강력한 동맹이 있으면 번영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증명했죠. 앞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국제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거예요. 이건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제조업 원가가 낮아지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중동 산유국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미국 중심의 에너지 질서에 어떻게 편입될 것인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말이죠. 나이키를 입고 끌려가는 마두로의 뒷모습은 21세기 국제정치의 잔혹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이념보다 힘이 중요하고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답은 명확해요. 확실한 동맹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키우며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죠. 마두로는 지금 미국 플로리다주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마약 밀매와 테러 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유죄가 확정되면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체포됐는데 그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한때 남미의 권력자로 군림하던 이 부부는 이제 미국 법정에서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국민을 착취하며 쌓아둔 재산은 몰수될 것이고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비자금도 추적당할 겁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임시 정부가 구성됐고 미국의 지원 아래 경제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20년 동안 망가진 나라를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희망은 생겼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 지원도 재개될 거거든요. 700만 명이 떠났던 베네수엘라 난민들도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꿀 수 있게 됐죠. 결국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힘의 논리였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어요.
없었어요. 국제법이나 외교적 절차 같은 건 부차적인 문제였죠.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단 4시간 만에 한 나라의 정권을 교체시켰습니다. 이게 21세기 국제 정치의 민낯이에요. 약소국이 강대국에 맞서려면 확실한 뒷배가 필요한데 마두로는 그것마저 없었던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말로만 지원을 약속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으로 여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에게는 남미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를, 러시아에게는 미국의 뒷마당을 넘보지 말라는 경고를, 그리고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는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죠. 동시에 국내 유권자들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어요. 한방의 작전으로 외교, 안보, 경제, 정치적 목적을 모두 달성한 셈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전략적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해요. 마두로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한국과의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하니까요. 마두로가 나이키를 입고 끌려간 이 사건은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겁니다. 단순히 독재자가 체포됐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21세기 패권 경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이념이나 명분보다 힘과 실리가 우선하는 세계, 약소국의 주권도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게 냉혹하지만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룰이에요.